안녕하세요. 고기학개론의 다니엘입니다. 네, 저는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에서 인증한 육가공 마이스터입니다. 한국 바이에른 시국학교는 독일 육가공 마이스터 학교의 유일한 한국 분교입니다. 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맛있고 편하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재밌는 자료들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아지산 나트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소세지에 들어가는 첨가물이 아지산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안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소세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자들이 넣지 말라고 안 들어가는 거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를 쓰고 넣고 있어요. 그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 영상을 다 보시고 나는 그래도 아지산 나트륨 먹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제품을 드시면 아지산 나트륨을 안 드실 수 있는지 그거까지 영상 끝부분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산 나트륨하고 아지산 나트륨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왜 이걸 첫 번째로 잡았냐면 두 개를 혼용해서 잘못 쓰이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질산염, 질산 나트륨, 영어로는 소듐 나이트레이트라고 하고 화학식으로는 NO3입니다. 산소가 3개 붙어 있죠, 질소 하나에. 그리고 아지산 나트륨은 소듐 나이트라이트라고 하고 NO2, 질소 하나에 산소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발음이 헷갈려요.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라이트. 그래서 아지산 나트륨은 소듐 나이트라이트. 질산염은 질산 나트륨은 소듐 나이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화학식을 보시면 화학을 좀 공부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은 가장 대표적인 극성 물질, 물이죠. 물에 굉장히 쉽게 잘 녹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흔한 거로는 소듐 클로라이드, 소금이 있죠. 얘네들도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물에 굉장히 잘 녹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질산염하고 아지산 나트륨을 혼용해서 쓰냐라고 하면 질산 나트륨 자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질산염 환원균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질산 나트륨을 환원시켜서 아지산 나트륨을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코커스라고 하는 균이 있고 스트랩토코커스라고 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균들에 의해서 약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질산 나트륨이 아지산 나트륨으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육가공 제품 중에서 로우신켄이나 살라미, 판체타, 아니면 하몬 같은 이렇게 오랫동안 건조 발효시키는 제품들에는 아지산 나트륨 대신에 질산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흔히 먹는 소세지는 바로 만들어서 바로 열처리를 해서 우리가 바로 먹기 때문에 1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죠. 소세지한테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지산 나트륨을 쓰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육가공품에 질산 나트륨을 쓰던 아지산 나트륨을 쓰던 고기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은 아지산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산 나트륨과 아지산 나트륨 이렇게 한번 개념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류는 언제부터 아지산 나트륨을 써왔고 처음엔 아지산 나트륨을 왜 썼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고기를 여유있게 먹었던 시절은 극히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극히 현대에 이르러서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농경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은 사냥을 해야 됐었죠. 부족에서 아빠도 나가고 삼촌도 나가고 동네 아저씨들이 10명이 나가서 소 한 마리 잡아오면 그 중에 한두 분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목숨 바쳐서 얻어온 고기인데 이게 상해서 버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상하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전을 하게 됐었고 제일 먼저 발전된 건 이제 훈연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생선 같은 거 훈연하듯이 고기를 훈연해서 보존기간을 좀 늘리는 방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금에 절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00년 전부터 사람들은 고기를 소금에 절여왔어요.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상하지 않게끔 함으로써 이 고기를 오늘 다 먹지 못하더라도 아껴서 먹으면서 계속 양질의 고기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었죠. 우리는 특히나 더 고기가 귀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고기는 사실 잡으면 그냥 마을 잔치로 해서 한 번에 다 끝냈죠. 대신에 우리는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물고기를 염장하는
흔히 아는 이제 굴비라든지 이런 것처럼 물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런 방식의 문화가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지스나트륨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고대의 사냥 얘기가 나오고 소금 얘기가 나오냐면, 애초에 질산나트륨은 암염에 포함이 되어 있던 물질입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이 아니고 산에서 바위 안에 소금이 굳어서 바위처럼 된 그런 암염에 질산염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기를 소금에 절인 건 제가 기원전 1600년 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산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현재 아질산나트륨을 고기에다가 쓴 건 기원전 900년 전부터예요. 옛날 원시인들은 처음에는 바다에서 나온 소금을 가지고 고기를 절였다가 약 한 700년이 흐르고 나서야 바위에서 채취한 암염을 가지고 고기를 절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꽃갱이라든지 이런 단단한 우리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철기 시대인 기원전 900년대 이후로 암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암염으로 재운 고기가 더 색깔도 먹음직스럽고 맛도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계속 고기에다가는 암염으로 고기를 재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지산나트륨의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세기 초입니다. 1900년도 초에 화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아지산나트륨을 따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염, 이제 순수한 소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아지산나트륨을 미량 섞어서 얘를 고르게 균일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아지산나트륨 소금을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세지 만들 때 암염을 써도 되겠네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산염이기 때문에 살라미나 로우신켄 이런 그 판체타 같이 건조 발효육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써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왜요? 비싸서 안 쓰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비싸기도 비싸고, 비싸서 안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암염에는 질산나트륨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암염을 쓰게 되면 제가 그 기준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암염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모든 육가공 만드시는 분들은, 공장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암염을 쓰는 게 아니고 아지산나트륨이 일정량 들어간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소금은 소금, 천일염, 정제염 99.3%에 아지산나트륨 0.7% 혼합된 소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99.3%의 소금이면 이만큼의 소금에 아지산나트륨이 요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0.7%. 요거보다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요만큼 들어가는데, 요만큼의 아지산나트륨이 이만큼의 소금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섞여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서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들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된 큰 장비가 있어요. 거기에 소금을 99.3%를 꽉 채워놓고 아지산나트륨을 살짝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돌려요. 돌리게 되면 Y자가 소금이 두 갈래로 흩어졌다가 하나로 모였다가, 두 갈래로 흩어졌다 하나로 모였다가 이렇게 섞이게 되잖아요. 그거를 약 이틀 동안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지산나트륨이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그런 보통 업계 용어로는 NPS라고 합니다. 나이트라이트 피클링 솔트라고 해서 그렇게 아지산나트륨의 일정 비율로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소금을 써서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지산나트륨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건 사실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소금에다가 첨가를 했다. 이건 자연에서 나온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든 것 같아. 뭔가 아지산나트륨 하면 이름도 좀 무섭고 안 좋은 것 같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기원전 9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암염에서 채취해서 흔하게 먹던, 원래 애초에 소금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또 이제 제가 여러 소비자분들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면, 그래도 암염에 포함되어 있는 질산나트륨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온 거고 아지산나트륨은 화학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물질입니다. 만약에 암염 안에 아지산나트륨이 있다면 걔랑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아지산나트륨이랑 똑같은 애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애입니다. 예를 들면 소금도 이제 학술 용어는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 정제된 소금,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일염 바다에 채취한 소금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소금이에요. 근데 천일염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도 좀 있을 거고, 야외에 있다 보면 약간 먼지도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 본질이 다르다면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이름에서 오는 그런 오해들은 먼저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넣지 말라고 하고 싫어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소세지에다가 아니면 고기에다가 아지산나트륨을 넣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지산나트륨을 고기에다 넣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색 고정. 제가 지금 발색제라고 얘기를 안 했죠. 색소가 아니에요, 얘는. 얘를 넣으면서 빨간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는 원래 고기가 가지고 있는 고기색을 고정을 시켜주는 애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색 고정이고, 두 번째로는 맛을 개선합니다. 이 맛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보통 고기에는 고기와 지방이 있는데 지방이 더 쉽게 산패가 되죠. 그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게 아지산나트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를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소세지 하얀색이어도 좋고 나는 맛이 좀 없어도 돼. 그리고 지방 상하면 빨리 먹고 버리지 뭐 라고 해도 돼도 그 두 가지를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균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 하면 이제 붉은색을 떠올리잖아요. 이 붉은색은 어디에서 올까요? 고기라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 살아있는 생명체였을 때의 가축에는 색소를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가. 첫 번째는 피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 안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동물이, 이 가축이 우리가 도축을 해서 고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 방열을 해서 피는 다 빼서 이제 따로 처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붉은 거는 헤모글로빈 때문이 아니고 미오글로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기가 붉은색은 피 때문이 아니다. 근육 내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미오글로빈은 근육 내에서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부위들에는 아무래도 산소를 더 많이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 색깔이 더 빨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암놈과 순놈이 있을 때 당연히 순놈이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고기 색깔이 더 붉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애랑 오랫동안 살아서 이제 그 근육이 다져져 있는 그런 나이가 좀 많은 동물에도 역시 나이가 많은 동물 쪽이 고기 색깔이 더 진하죠. 이런 상태를 보면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고기의 붉은색은 근육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 부위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 미오글로빈 때문에 고기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아지산나트륨이 이 미오글로빈에 어떤 작용을 하길래 고기를 색을 우리가 불에다 굽고 나서도 핑크색을 띠게 하는가? 이 부분이 조금 화학적으로 계속 얘기가 좀 길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까지는 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지산나트륨은 색소가 아닙니다. 발색제가 아닙니다.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오글로빈의 색깔을 고정을 시켜주는 육색 고정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한 1분 정도는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오글로빈의 구조식은 가운데에 철 원자가 있어요. 이 미오글로빈 가운데 있는 그 지금 보면 닫혀있는 구조를 우리가 햄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에 철 원자가 있습니다. 이 철 원자의 상태에 따라서 미오글로빈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디옥시미오글로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하면 환원 미오글로빈이에요. 산소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육 내에서 산소를 계속 소비를 하는데 근육 내의 산소는 혈액으로밖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환원 미오글로빈이라고 부르고요. 딱 세 가지는 디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입니다. 근데 이걸 한국말로 하자니까 조금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환원 미오글로빈, 산소화 미오글로빈, 산화 미오글로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자가 산소를 얻으면 산화됐다고 하죠. 산소를 잃으면 환원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됐다라고 하죠. 전자를 잃었을 때 산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산소를 잃는 것과 전자를 얻는 것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다 산화, 환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미오글로빈은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산소를 얻었다가 잃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산화, 환원 이런 식으로만 쓰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산소화 미오글로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은 이름 자체는 그렇고요. 고기가 살아있을 때 환원 미오글로빈, 고기가 살아있는,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고기한테는 동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동물이 살아있을 때 환원 미오글로빈 상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는 적자색이라고 해요. 약간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적자색이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고기가 됐을 때는, 우리가 고기가 됐을 때는 사람이 먹기 좋게 잘라져 있죠. 잘라져 있으면 이 단면적에는 다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산소가 굉장히 충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됐다는 게 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자를 잃거나 산소를 얻거나. 이 경우는 산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얘를 산소화 미오글로빈, 영어로는 옥시미오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깔이에요. 분홍색, 선홍색, 정말 먹음직스러운 색깔이죠. 보통 정육점에서 뭐 바로 잘라서 파는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진공 포장해 놓은 고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진공 포장 한다는 얘기는 공기를 다 빨아들여서 포장 안에 공기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산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환원 미오글로빈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이 살아있을 때 그 근육 색깔처럼 약간 검붉은색, 자적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검붉은색의 고기 색깔을 나타내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얘는 때깔이 갔는데 이거 좀 안 신선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진공 포장을 뜯고 다시 산소가 충분히 많은 이런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산소와 미오글로빈으로 돼서 선홍색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지금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죠. 이제 산화 미오글로빈, 매트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그 상태인데, 이 상태는 전자를 하나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제 산화되었다,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고기가 조금 오래된 게 맞습니다. 처음에 고기를 자르게 되면 고기 단면에 끝부분에만 이제 선홍색으로 옥시미오글로빈, 산소화 미오글로빈 상태로 있으면서 육색이 굉장히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그런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약 한 4일 정도가 지나면 그 옥시미오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그 층이 좀 더 커져요. 그래서 고기의 단면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 다 산소화 미오글로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잘라도 그 안쪽도 굉장히 맛있는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표면은 고기가 잘라진 이 단면의 표면은 여전히 산소화 미오글로빈인데, 그 안쪽은 산화 미오글로빈, 매트 미오글로빈 상태로 바뀌어요. 그럼 이건 약간 갈색을 띠면서 고기가 이제 때깔이 같고 신선하지 않다라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색깔이 나옵니다. 그럼 정말 그건 신선하지 않은 게 맞고요. 그리고 20일 정도가 지나면 잘라진 표면에 있던 산소화 미오글로빈, 옥시 미오글로빈도 다 같이 매트 미오글로빈으로 치환되면서 전반적으로 고기 색깔이 좀 때깔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 보던 책에서 좀 발췌를 한 건데, 그 매트 미오글로빈, 이제 산화 미오글로빈, 고기가 이제 실제로 오래돼서 때깔이 간 그런 상태에 이제 매트 미오글로빈의 함량에 따라서 고기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표로 나와져 있습니다. 매트 미오글로빈이 30% 정도 있을 때는 굉장히 밝은 신선한 상태죠. 30%면 적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50% 정도 되면 이제 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50%에서 60%까지 좀 더 늘게 되면 약간 갈색하고 적색하고 사이 정도의 색깔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70% 정도 사이까지 되면 조금 더 갈색 쪽으로 색깔이 많이 변하게 되고, 70%가 넘어가면 그냥 이제 갈색처럼 느껴지는 그런 비율에 따른 색깔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축산업이나 아니면 정육점, 고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옥시미오글로빈이 최대한 길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소비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공 포장을 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디옥시미오글로빈, 환원 미오글로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가스 치환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산소로 그 안에 공기를 산소로 치환해서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지산나트륨을 제외했어요. 아지산나트륨 얘기 아직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동물, 살아있는 동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고, 거기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바뀌는 미오글로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길었던 것 같아서 세 줄 요약으로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동물, 환원 미오글로빈,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약간 검붉은 색이다, 살아있는 근육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고기는 우리가 근육을 잘랐죠. 이제 잘라진 고기는 이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와 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상태로 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 색깔, 선홍 색깔, 맛있는 색깔, 그렇게 되고요. 얘가 이제 실제로 시간이 오래 가서 때깔이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산화미오글로빈,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가 되고, 이때는 갈색, 다 별로 안 먹고 싶어하고 괜히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고 이상하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지산 나트륨이 과연 고기의 미오글로빈과 어떻게 반응을 해서 고기 육색을 고정하는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연에서부터 올게요. 자연 상태에서는 질산나트륨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 질산나트륨은 질산염 환원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균들이에요. 마이크로코코스나 스트랩토코커스와 같은 그런 질산염 환원균에 의해서 아지산나트륨을 바뀌게 됩니다. 아지산나트륨은 몸속에서 서서히 아지산 이온으로 분해가 되고, 이 아지산 이온은 또 서서히 일산화질소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스코르빈산,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C예요. 아스코르빈산과 비타민C는 비슷한 게 아니고 동일한 거예요. 비타민C가 아스코르빈산입니다. 아지산 나트륨을 넣는 소세지에는 대부분 다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을 일정량을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이 아지산 나트륨이 일산화질소로 빠르게 치환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고기 내에 있는 미오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이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가열해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니트로소 헤모크롬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니트로소 헤모크롬이 되면 더 이상의 고기 색깔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고정된 거예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그 붉은색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오글로빈과 아지산 나트륨이 어떻게 반응해서 고기 색깔을 고정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렵죠. 설명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냥 차라리 아지산 나트륨이 발색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얘가 빨간색에서 넣으면 빨간색 돼요 라고 하면 얼마나 편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얘는 발색제가 아니고 또 천연 색소 이런 색소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색소, 미오글로빈을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육색 고정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지산 나트륨이 가지는 역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육색 고정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맛을 개선시키고 보존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지방 산화를 방지를 시켜줘요. 고기보다 지방이 훨씬 더 빠르게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지산 나트륨은 지방을 산화시키는 것을 억제해 줌으로써 인해서 고기 전체의 산패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기는 한번 구웠다가 식은 다음에 다시 또 데워서 먹으면 좀 맛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가열 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열하고 나서 뒤에서 나는 냄새들, 약간 고기가 이런 상한 건 아닌데 맛이 좀 별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열 후치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아지산 나트륨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방 산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나는 그러면 소세지 그냥 하얀색 먹을게요. 나는 그리고 지방 산패되기 전에 빨리 먹을게요. 그러니까 아지산 나트륨 빼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못 빼는 이유가 마지막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식중독균입니다.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균이라고 하는 균인데요. 이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균은 내열성 포자 생성균이에요. 그래서 내열성이라는 말 그대로 열을 가해도 얘가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번식을 해서 퍼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그 신경독인 보툴리늄 독을 발생을 합니다. 보툴리늄 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요즘 남자분들도 맞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많이 맞는 보톡스, 이 보톡스가 이 보툴리늄 독을 우리가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끔 많이 희석을 해서 만든 게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살짝 걔도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가나 이런 데 맞으면 웃을 때 여기가 잘 안 움직이게 돼서 여기가 마비시키는, 그러면서 주름살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균입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걔는 의료용으로 정확하게 양이 계량이 된 의약품이고, 여기서 말하는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균은 우리의 제어를 따르지 않죠. 그래서 인체가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균은 보통 진공 포장되어 있는 고기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도씨 이상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균을 막을 수 있는 건 아지산 나트륨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WHO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안 좋다는 얘기 많지만,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썼던 그런 첨가물이에요.
아지산나트륨은 고기, 통조림이라든지 소세지, 진공 포장하는 고기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첨가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소세지 아니면 뭐 베이컨 뭐 이런 고기 가공 제품들에 아지산나트륨을 도대체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제가 지금 말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이라고 했지만 그 옛날 자료도 보면 법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네, 약간 느낌이 다르죠. 법적으로 여기까지 넣어도 된다와 법적으로 여기까지 넣으라는 얘기랑 이게 그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랑 일본만 고기 육가공품 1kg당 잔존하는 아지산 이온량이 70ppm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적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뭐 누가 봐도 일본에서부터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 한번 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2배가 넘죠. 150ppm이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500ppm이고, 벨기에 200ppm, 나머지 나라들 다 거의 대부분 다 150에서 200ppm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랑 비교해봐도 유난히 낮아요. 아지산나트륨 이온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허용치가. 유럽이나 서양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지산나트륨 이온의 그 사용치나 허용치가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 사람들은 육가공품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16배를 더 먹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100g 먹을 때 독일 사람들은 1.6kg 먹는다는 얘기죠. 16배나 더 먹습니다. 그럼 이 법적 허용치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독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합법적으로 약 32배의 아지산나트륨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건강에 별로 관심 없어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제일 많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독일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머리가 아플 때 마시는 차가 따로 있고요. 잠이 잘 안 올 때 마시는 차가 따로 있고요. 감기 기운 초기일 때, 중기일 때, 기침 날 때, 뭐 할 때, 열 날 때 마시는 차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항생제 안 먹고요. 네. 먹는 걸로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건강에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일단 법적인 허용치도 우리보다 2배 이상 높고, 육가공품은 우리보다 16배나 더 먹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있느냐라고 의심이 들 수가 있죠. 독일 사람들, 특히 뭐 유럽 사람들은 아지산나트륨과 고기를 같이 먹어온 역사가 지금 2020년이니까 약 한 3,000년 가까이 됐어요. 3,000년 동안 먹어왔던 음식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먹어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잘 먹고 현재까지 별탈 없이 잘 지내왔던 거죠.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가 그냥 쌓여져 있고 문화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겁이 없는 거죠. 이거 나 아는 음식이야. 이거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독일에도 그 한식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많이 불고 있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청국장을 즐겨 먹게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아무리 즐겨 먹어봐야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청국장의 10분의 1도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청국장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청국장도 상했는지 멀쩡한 건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진짜로 상한 건지도 또 구별이 안 돼요. 상했을 때도. 그러다 보면 독일 식품법상으로 얘를 만약에 관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괜히 잘못된 거 먹었다가 독일 국민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통은 이런 그 식품법들은 그 미생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청국장 같은 경우는 고초균이라고 하는 그 미생물이 이 발효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초균이 독일법에 합법적인 미생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고초균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미생물로 합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청국장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 어떤 규제가 들어올지 지금 상상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변에 민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청국장 내가 만들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한국에서 소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규제 받고 있고요. 잘 모르는데, 너 이제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거 맞아.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훈연 냄새 나서 못 살겠다. 민원 들어오고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에서 굉장히 잘 알고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은 굳이 법적인 규제가 까다롭지 않아도
소비자들도 먹으면 알아요. 네, 독일 사람들은 소세지 품질 조금만 낮아도 바로 압니다. 심지어 소세지 안에 전분 들어가면 중세시대 때는 마이스터 손모가지를 잘랐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고기만 들어간 소세지를 계속 먹다가 전분 딱 들어간 소세지 먹으면 바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네, 저도 바로 압니다. 먹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다면 법적인 기준도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들도 모르고 행정부처도 모르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정부도 모른다 그러면 기준은 당연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아지산 나트륨 잔존 허용량이 가장 낮은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지산 나트륨을 우리가 얼마까지 먹어도 괜찮은지, 네, 그거 한번 또 따져볼게요. 모든 식품 첨가물은 일일 섭취 허용량이 있습니다. 네, ADI라고 하는, 네, Acceptable Daily Intake, 네, 라고 하는, 네, 일일 섭취 허용량이 있는데, 이 일일 섭취 허용량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장기간,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 동안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양을 갖다가 안전계수라고 해서 보통 100에서 200 사이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서 나온 수치를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전한 양이에요. 우리가 2년 동안 100g씩 매일매일 먹어도 별 탈이 없다면 일일 안전 섭취 허용량은 1에서 0.5g 정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계수 100에서 200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낮은 수치인데, 아지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을 2년 동안 해서 봤을 때 가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체중 1kg당 100mg이었어요. 인간에게 적용돼서 이를 허용 섭취량은 0.06mg입니다. 70kg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성인 남성은 아지산 나트륨을 하루에 4.2mg까지 먹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뭐야, 그거밖에 안 돼. 4.2mg이면 얼만큼이야? 이만큼 되려나? 네, 되게 작은 양 같죠. 4.2g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 4.2mg이래요. 네. 그러면 정말 조금만 먹어도 죽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4.2mg 먹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육가공품을 하루에 60g씩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60g은 우리가 우리나라 법적 허용치 기준 아지산 나트륨의 잔존 이온이 아까 70ppm이라고 했잖아요. 그 70ppm으로 계산했을 때 얘기고요. 제가 만드는 제품들은 성분 분석을 해보면 보통 1에서 5ppm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마트에 가서 어떤 소세지를 집으셔도 20ppm 넘어가는 제품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워낙 싫어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 회사는 그냥 문 닫아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적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하면서도 안전하게라는 게 법적으로 걸릴까봐 안전하게라는 뜻이고,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하게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150ppm이 법적 사용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50ppm을 100% 다 넣는 게 기본 레시피예요. 제가 독일 마이스터 학교에서 배울 때나 아니면 독일의 매찌거라이, 이 육가용품 만드는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 보면 그 150ppm 법적 사용 기준을 100% 다 사용하는 게 기본 레시피입니다. 아지산 나트륨을 적게 넣었을 때 오히려 육색 고정 효과가 좀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어쨌든 팩트는 독일 사람들은 법적 사용 기준 100% 다 넣는 게 기본 레시피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60g에서 한 6배, 7배 정도는 더 드셔도 일일 허용치를, 일일 섭취 허용량을 넘진 않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질산 나트륨하고 아지산 나트륨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요. 일단 입안에서 씹겠죠. 씹고선 넘어가게 되면 위나 소장을 통해서 질산염이 몸으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신장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신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배출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체내로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반복을 하게 되면 길면 48시간 이내에 다 체내로 배출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한 그 허용량은 보통 하루에, 제가 아까 60g 말씀드렸는데, 그럼 나 오늘 120g 먹는데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내일 안 드시면 돼요. 그 다음날 또 드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아지산 나트륨과 소세지 또는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아지산 나트륨은 소세지나 가공육에만 있나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죠. 아지산 나트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질산 나트륨은 채소에도 많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무, 배추, 당근, 네,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비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질산 나트륨이 많은 작물이에요. 특히 이제 질산 계열의 비료를 좀 더 많이 쓸 경우 질산염의 함유량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채소들이 좀 더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미국인 기준으로 그 연구 보고가 나온 게 있어서 미국인들은 우리나라보다 육가공품을 약 한 10배 정도 더 먹습니다. 10배 정도 더 먹는 미국인들 기준으로 체내에 들어오는 아지산 나트륨은 채소에서 온 게 86%예요. 소세지, 육가공품, 베이컨, 소세지 다 합쳐서 들어온 게 9%입니다. 간단하게 놓고 보면 10배 정도는 채소에서 더 많이 섭취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세지보다는 전통적인 식습관 자체가 채소를 더 많이 먹죠. 배추로 만드는 김치서부터 해서 당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즐겨 먹는 채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10배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아지산 나트륨이 채소를 통해서 흡수되는 게 육가공품보다 10배 이상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전 자료입니다. 강릉대학교의 식품과학과 이근택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를 통해서 아지산을 섭취하는 양이 육가공품 제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보다 약 한 300배가 더 많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지산 나트륨은 발암 물질이 아니에요. 아지산 나트륨이 체내에서 이제 니트로소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바뀔 때는 고기 안에 있는 아민 단백질과 결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는 문제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고기를 채소랑 먹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의견으로는 소세지에 비타민C를 넣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 나온 게 있더라고요. 왜 소세지 같이 싸구려 음식에 굉장히 비싼 비타민C를 넣을까? 넣는 이유는 아지산 나트륨 독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비타민C를 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비타민C,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스코르빈산은 아지산 나트륨이 일산화질소로 바뀌는 데 있어서의 촉매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지산 나트륨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산화질소로 빠르게 치환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지산 나트륨을 일산화질소로 빠르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뀐 일산화질소가 아까 말씀드린 미오글로빈과 결합해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육색 고정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쭉 다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그래도 난 누가 얘기해도 나는 아지산 나트륨 안 먹고 싶어, 안 들어간 거 먹을래. 근데 어떤 게 아지산 나트륨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팁으로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먹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지산 나트륨 안 들어간 소세지 고르는 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브라트워스트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브라트워스트는 독일에서 숯불에서 그릴로 구워 먹는 소세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독일 애들은 숯불로 그릴해서 먹는 소세지에는 아지산 나트륨을 안 넣어요. 고온에서 직화로 굽게 되면 니트로소 아민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지산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은 직화로 구워 먹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우리나라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약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캠핑장 가서 소세지 많이 숯불에다 구워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잘랐을 때 단면이 분홍색인 것들, 보통 이제 훈연된 소세지들은 다 아지산 나트륨 대부분 다 씁니다. 훈연된 소세지들은 직화로 구워 먹는 용도가 아니에요. 애초에 물에다 살짝 데쳐 먹는 용도지. 그래서 일단 아지산 나트륨 먹기 싫다라고 하면 브라트워스트로 나오는 제품들, 단면 잘랐을 때 하얀색이면 아지산 나트륨 안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단면을 잘랐을 때 분홍색이다. 근데 뒤에 표지상 아무리 봐도 아지산 나트륨은 안 써 있어요.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걔는. 샐러리 분말이나 자세모 발효액에 들어간 거고 걔네들이 아지산 나트륨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지산 나트륨 먹기 싫으신 분들은 소세지 단면이 하얀색인 애를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숯불에서 드실 때는 소세지 단면이 하얀색인 애들을 숯불에다 그릴해서 구워서 드시는 게 좋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캠핑장이나 아니면 주택에서 바베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바베큐 할 때도 사실 아지산 나트륨을 써요. 쓰는데 아마 국내에선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직구로들 많이 해서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데 가면 인스타큐어 넘버 1, 인스타큐어 넘버 2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팝니다. 인스타큐어 넘버 2에는 질산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25%의 아지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큐어 넘버 2 같은 경우는 사키테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키테리라고 하는 건조 발효 육류, 판체타, 로우신켄, 살라미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인스타큐어 넘버 2를 쓰셔도 돼요. 하지만 그 로우신켄, 판체타, 살라미 이런 사키테리 만들 때 인스타큐어 넘버 1을 쓰셔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바베큐,
우리가 뭐 염지, 뭐 마사지, 이제 마리네이드 해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바베큐를 한다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굽는 애들은 인스타큐어 넘버 1을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저는 아까 99.3%의 소금에 0.7%의 아지산나트륨이 들어간 소금을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인스타큐어 넘버 1에는 6.25%의 아지산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에 거의 한 10배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제조사에서도 이거를 쓸 때는 꼭 소금하고 섞어서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스타큐어만 쓰시면 아지산나트륨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만 쓰시는 게 아니고 소금하고 섞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아지산나트륨이 됐던 본인이 직접 써보시면서 그 고기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걸 직접 쓰실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저처럼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저희 영상도 좀 많이 보셨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소세지는 고기를 한 번 더 가공하는 겁니다. 그냥 고기 원물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아야 되는 거고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설득하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소세지인데 삼겹살보다 비싸면 누가 사 먹어? 네, 삼겹살보다 비싸야죠 당연히. 고기를 가공하고 향신료를 넣고 열처리해서 만들어서 포장해서 나온 건데 그런 것들이 좀 현재까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편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물,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산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뭐 인산염, 아지산나트륨 이런 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분, 들어가면 마이스터 손모가지 잘립니다. 전분을 넣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소세지를 처음 만든 것 자체가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만든 게 우리나라 소세지의 시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유통하려면 가격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분이라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증량제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전분, 밀가루를 넣어서 고기값이 낮춰지는 게 아니고 밀가루가 들어가면 거기 들어간 양의 4배만큼의 물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보통 제조원 거에서 이제 물은 보통 계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소세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선 마이스터 손모가지를 자른 겁니다. 오무 제품, 칠무 제품, 우리는 아지산나트륨 안 썼어요 라고 나오는 시중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채소에 질산염이 훨씬 더 많다고. 그 채소를 분말 형태를 만들어서 아지산나트륨으로 환원을 합니다. 보통 대표적인 게 샐러리 분말이라든지 뭐 자생무 발효액 이런 것들을 넣죠 이제. 그래서 보통 오무 제품이라고 하면 뭐 칠무 제품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지산나트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런 분말이나 자생무 발효액 이런 것들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제품 안에서 아지산나트륨 역할을 하고 실제로 아지산나트륨 그 검출 분석을 했을 때 그냥 아지산나트륨하고 넣은 것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거 샐러리는 거기서 나온 천연 아지산나트륨이고 첨가제로 넣는 아지산나트륨 화학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100% 같은 겁니다.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신도중공학 박사입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육가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큰 기업들이나 제조 공장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지산나트륨이 법적으로 정해진 그 구간 안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오무 제품이 나오냐라고 하면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안 썼다고 하자. 이게 더 편하다. 그리고 안 썼다고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썼다고 하는 제품들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소세지에 전분 들어간 게 뭐 안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별 생각 없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막 TV에 나와서 저는 소세지에 전분 넣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딱 느낌 오죠. 전분 들어간 거 안 좋은 거구나. 그런 느낌이 또 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렇게 계속 경쟁적으로 오무 제품, 칠무 제품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경쟁할 게 아니고 소비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전에 맞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자생무 발효액 써봤고요. 샐러리 분말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아지산나트륨 쓰고 있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고객은 한국에 계시는 독일 분들이에요. 자생무 발효액이나 샐러리 분말 이런 거 넣어서 그 육색이 제대로 고정이 안 되고 제품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것보다
그냥 아지산나트륨 써서 제품이 균일하고 품질이 좋게 나오는 것들을 더 선호를 합니다. 저한테도 계속 제품 개발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있어요. 아지산나트륨 안 쓴 제품 좀 하나 만들어 달라. 네. 충분히 많아요. 아지산나트륨 안 넣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 쓰셔도 되는데 꼭 아지산나트륨이 들어가야 되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안 넣어달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는 네, 넣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국내에서 아지산나트륨이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2013년에 한 여객선에서 보따리 무역상 6분이 소금인 줄 알고 아지산나트륨을 한 숟가락 푹 떠서 미역국을 끓여서 드셨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해놓으면 어떡하냐, 한 숟가락 먹었는데 사람이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숟가락 15g 정도를 소세지로 먹으려면 소세지 1.5톤을 먹어야 돼요. 소세지 1.5톤을 먹은 것만큼의 아지산나트륨을 한 숟가락에 섭취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우리나라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는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 IARC라고 하는 곳에서 가공육 그리고 적색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그게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지산나트륨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 상위 기관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게 또 아지산나트륨이에요. 약간 혼란스럽죠. WHO에서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는데 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월 26일 날은 저는 독일의 마이스터 학교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제 주변은 다 이 소세지 육가공의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쪽에서 최고 전문가로서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한국엔 지금 이제 육가공품 매출이 30%가 급락하고 지금 다 마트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소세지 안 받는다라고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독일 분위기 어떠냐는 거죠, 한마디로. 안 나와요. 네. 뉴스고 라디오고 신문이고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발표가 나서 지금 한국 난리 났는데 너희도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냐 했더니 처음 들어본대요. 발표 나고 그게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처음 들어본대.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이스터 학교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네, 그 원장님이 독일 그 축산협회 부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독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알아볼게 라고 하고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그거 봤는데 뭐 그거 그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도 아닌 것 같고 우린 별로 신경 안 써. 우리 독일에서는 뭐 얘기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한국 난리 났어요. 어떻게 독일에서 뭐 좀 발표 좀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러면 제가 독일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네가 가서 가운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해. 이렇게 조곤조곤 다 설명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거야. 라고선 얘기하고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지금 거의 한 5년 만에 제가 카메라 앞에서 결국 뭐 가운을 입지 못했지만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전문가들도 다 갈려요. 뭐 먹으면 좋다 안 좋다 뭐 발암물질이다 WHO에서 발표했는데 설마 그걸 믿어야지. 식약처는 아니라고 하는데 식약처는 못 믿겠다. 네, WHO가 더 믿음이 가고 뭐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스위스의 파라셀수스라고 있습니다. 의화학의 창시자라는 분이 세상에 독성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과 독은 단지 용량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지산나트륨 역시 얼만큼의 양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으면 독이 되는 물질이지 그냥 마냥 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용량에 맞춰서 먹으면 약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모든 음식은 그 용량 안에서 섭취를 하는 게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특히 TV나 뭐 어딜 보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지산나트륨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많이가 얼만큼인지를 모르는데 정확한 양을 정해놓고 얘기를 해야 신뢰가 갈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냥 뭐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적게 먹을수록 좋다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 일단 소세지는 안 좋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네, WHO에서 때마침 그런 발표도 나왔고,
누가 얘기해도 소세지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할 때 어떠한 리스크도 없어요. 누구나 다 수긍해요. 그렇지, 뭔가 안 좋을 줄 알았어. 네. 저처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리스크를 다 제가 껴안고 우선 가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뭔가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제 의견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보고, 이런 토론의 장이 좀 열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아지산나트륨 먹으면 안 좋다. 네. 뭐 그것까지 오케이 한다고 쳐도 그 아지산나트륨은 왜 소시지만 가지고 소시지 먹으면 안 좋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독일은 소시지가 어떻게 됐길래 얘네들 인식이 왜 이렇게 좋아? 를 보면 독일은 그냥 집집마다 소시지를 만들어 먹던 동네였죠. 우리 김치 담궈 먹듯이. 그러다가 제가 소세지 좀 잘 만들어, 그 다음에 쟤는 고기를 좀 잘 자르고 전문가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동네 정육점이 되는 거야. 이제 독일어로는 메츠거라이즈죠. 메츠거라이를 오픈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맛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민슈너 바이스버스트, 미넨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소세지, 우리나라 제일 흔하게 하는 프랑크푸르터, 그건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제가 제품명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그 윈너라는 제품이 아마 마트에도 좀 있고 뭐 교재에도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윈너라는 제품을 이름을 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윈너는 비엔나 지역의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나온 소시지입니다. 그래서 비너가 맞습니다. WIEN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그걸 읽다 보니까 윈너가 되는데, 그렇게 읽으려면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나 이번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다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얘는 그냥 비너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향신료,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제품들, 이게 그 지역의 특산물처럼 제품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장 규모,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화되면서 공장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뭐 민슈너 바이스버스트를 미넨에서 먹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먹을 수 있게끔 양산해서 유통할 수 있게 된 거고, 이게 이제 독일의 육가공 산업이 발전되어 온 역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역순이죠. 공장부터 지어지고 일단은 양산된 제품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소세지다라고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발전된 과정이 정반대의 개념이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세지가 그렇게 뭐 고급 음식은 아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만족하겠는데 사실은 몸에 안 좋은 음식이다 라고 이미지를 가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육가공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는 바뀌기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법적인 기준은 2013년도가 시작점이고요. 2013년도에 식육축소 판매 가공업이라는 신규 업종이 생겼습니다. 정육점에서 소세지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 정육점에서 소세지 만들어 팔면 불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였죠. 원래 사실은 소세지는 고기로 만드니까 그러면 정육점에서 만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소세지를 고기로 만든다는 인식도 사람들이 사실 가지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지금도 일반 소비자분들은 소세지를 먹으면서 나는 고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이게 고기구나 라고 또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2013년도에 법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고 나서부터는 점차 이제 좋은 품질의, 아무래도 가격도 좀 더 비싸겠죠. 좋은 품질의 좋은 가격의 육가공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2013년도에 식육수서 판매 가공업이 신설될 때부터도 제가 그쪽에 관여하면서 계속 말씀들을 나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화점에 유통하시던 분들은 식육수서 판매 가공업 이거 시행됐으니까 이제 거의 백화점 지하 1층에 식품관은 육가공품이 다 잡을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와인이 예전에는 극소수만 즐기다가 한순간에 확 퍼진 것처럼, 그 다음에 치즈도 지금 이제 뭐 갤러리아나 현대백화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치즈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육가공품들도 확 터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랑 일해야 돼 라고 백화점 유통 관계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그게 현실화되진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육가용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별로 없어요. 일단 국내에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소세지를 가려니까 너무 사실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소세지는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제일 밑에 단계는 이제 고기, 그냥 고기를 잘라서 파는, 네, 첫 번째 그냥 그것도 1차 육가공이라고 부릅니다. 정형 발골하고 육가공 쪽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고기를 자체로 고기 그 원물 그대로를 뭐 향신료를 하던 소금을 하던 해서 건조시키고 발효시키는, 네, 건조 발효육류들. 이제 우리나라에선 사키테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하몽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해보면 가장 쉬운 제품입니다. 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건 제가 다음번 컨텐츠 때 언제 기회가 될 때 한번 또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쉬운 거는 살라미예요. 네. 살라미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막 소세지가 막 하얗게 곰팡이도 펴있고 막 건조됐고 풍미도 되게 진하고 고급스럽고 좀 비싸요. 제가 마이스터 시험 볼 때 제품 3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살라미로 골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거의 한 80%의 학생들이 다 살라미 골라요. 만드는 게 그만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키테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시장을 다져가고 있는 건 긍정적인 효과다. 이제 한 단계 벗어났다라고 보고,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살라미가, 네, 시장에 또 많이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마지막이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소세지가 될 겁니다. 네, 소세지로 한 번에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세지는 판매가가 낮아요. 네, 뭐 싼 거는 뭐 키로에 뭐 15,000원부터 뭐 3만원, 4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아까 얘기했던 사키테리나 살라미는 비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비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건조 발효시키면서 수분이 다 빠집니다. 내가 고기를 뭐 1kg를 놔뒀는데 400g은 하나님이 먹었어요. 600g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근데 얘를 나는 고기 1kg였으니까 가격이 일단은 그 정도만 해도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냉장 창고 숙성실에 이제 유틸리티 비용이라든지 뭐 썰어서 하는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싼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육가공 쪽으로 업을 삼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네, 이제 육가공품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층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미안함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희들한테 소세지를 줘서 미안하다. 내가 맞벌이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요리를 좀 잘했다면 너한테 이걸 주진 않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소세지 준대요. 네. 이제 와이프한테도 이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했더니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네. 우리 와이프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걸고, 네, 매일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 네, 저건 소세지만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품 중에 하나인 소세지가 소비자분들이 사서 자녀들한테 줄 때는 미안하다라고 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그 미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블루매즈라는 이름도, 네, 블루매가 꽃이거든요. 네, 매즈는 매즈거라의 정육점의 준말이고, 그래서 얘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 거고, 처음에 이 엄마의 미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도, 네,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 같이 공동 창업자이신 만프레드랑 저랑 계속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예쁘게 만들자였어요. 엄마들이 케이크 줄 때, 아이들한테 케이크 줄 때 미안해하지 않듯이 쭉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한다면 최소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소세지 줄 때 미안해하진 않으면서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계속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 전국에 계신 소세지를 사랑하시는 아버님들, 그 다음에 자녀분들 조금 어깨 피고 소세지 먹을 수 있게끔, 네,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에도 달아주시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더 좋은 고기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고기학개론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